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역사 여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뜨겁게 숨쉬던 황금기로 향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을 떠올릴 때 훈민정음 창제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업적들의 이면에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믿기 힘들 만큼 거대하고 정교했던 한 리더의 위대한 도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17만 명 백성들과의 대화, 공법,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섭니다.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시스템으로 녹여내야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경영학 교본이자 마인드셋의 정수입니다. 긴 호흡으로 당시에 치열했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세종대왕이 가졌던 깊은 고뇌와 혁신의 순간들을 아주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1막 낡은 제도의 모순과 리더의 고뇌.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짓누르던 문제는 다름 아닌 세금, 그 중에서도 농사를 지어 바치는 토지세였습니다. 당시 조선이 채택하고 있던 세법은 다펌손실법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해마다 농사가 끝나갈 무렵 나라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직접 논밭을 둘러보고 올해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뒤 그 해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백성의 형편에 맞추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매우 인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도가 인간의 주관에 의존하는 순간 부패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각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들, 즉 다펌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양반 지주들은 관리에게 뇌물을 바치고 좋은 땅을 흉년이라 속여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반면 뇌물을 바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평민과 노비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멀쩡히 농사가 잘 안 된 척박한 땅을 보고도 관리가 이 정도면 풍년이네라고 선언해버리면 백성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구중궁궐에 앉아서도 백성들의 이 눈물 어린 탄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궁 밖의 실상을 파악한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왜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현장에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괴물이 되었는가? 세종은 이 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주관과 양심에 시스템을 맡겨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마인드셋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 몇 명을 처벌하고 끝내는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고 근본적인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성장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세종은 관리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토지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딱 고정해버리면 어떨까? 그렇다면 관리들이 백성을 속이고 뇌물을 받을 이유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조선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세법, 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막 기득권의 반발과 17만 명의 대화. 새로운 세법안이 조정회의에 올라오자마자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완고했습니다. 전하, 예로부터 하늘의 뜻에 따라 풍년과 흉년이 드는 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매년 일정한 세금을 걷는 것은 천리에 어긋납니다. 또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눈앞의 이익만 쫓을 뿐이라 국가의 대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관료들의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백성은 그저 다스림을 받는 대상일 뿐 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특히 영의정 황희와 같은 핵심 정승들마저도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편에 섰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고정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백성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답을 정해놓고 아랫사람들을 윽박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장 중심, 인간 중심의 마인드셋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백성을 무지하다고 깎아내릴 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지혜로운 존재들이다. 정책의 주인은 관리들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다. 그렇다면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1430년 3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행정망을 총동원하여 백성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나 우편 제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관리가 직접 발로 뛰며 종이 장부에 붓으로 적어 내려가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앙의 의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각 도의 관찰사들이 움직였고 현감과 사또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세법 개혁안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세금을 고정하려 하는데 당신은 이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조사는 자그마치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양의 고위 관료부터 지방에 은퇴한 선비, 평범한 상인, 그리고 땅을 일구는 가난한 소작농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총 17만 2,455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와 가구 수를 감안하면 각 가정을 대표하는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한 투표이자 목소리였습니다. 제3막 데이터 이면의 진실을 읽는 눈. 1430년 8월 전국에서 수집된 방대한 분량의 여론조사 장부들이 마침내 한양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신하들이 집계한 최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참여자 17만여 명 중 찬성이 약 9만 8천 표로 57%를 차지했고 반대는 약 7만 4천 표로 42%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백성들이 세종의 새로운 법안의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만약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리더였다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과반수가 찬성했으니 민심은 확인되었다. 당장 이 법을 전국에 시행하라 며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57%라는 숫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기에 충분히 정당성을 갖춘 수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의 마인드셋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종은 전체 합계라는 거시적인 데이터에 만족하지 않고 데이터를 지역별, 계층별로 쪼개어 분석하는 정밀한 데이터 기반 마인드셋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백성들의 삶과 목소리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로 데이터를 분류하자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여 매년 안정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남부지방에서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경상도의 경우 찬성이 6만 표가 넘는 동안 반대는 단 20표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관리들의 횡포만 없으면 매년 일정 세금을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이 거칠고 기후가 불순하여 흉년이 밥 먹듯이 찾아오던 함길도, 평안도, 그리고 강원도 같은 북방과 산간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전멸에 가까운 압도적인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에게 풍흉에 상관없이 걷는 고정 세금은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친 해에도 굶어 죽어가며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는 법적 저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가만히 눈을 감고 반대구역의 데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57%의 찬성 뒤에 가려진 43%의 비명 지르는 백성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남쪽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이 법이 북쪽 백성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 57%가 찬성했다고 해서 43%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애민의 정치가 아니다. 이 순간 세종은 여론조사의 통과 기준을 다수결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두지 않고 단 한 명의 백성도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높은 가치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찬성한 세법 개혁안의 전국 시행을 전격 보류하는 과단성을 보여줍니다. 제3학 14년의 진화,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의 탄생. 법안을 보류했다고 해서 세종이 개혁 자체를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현대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애자일 마인드셋과 끊임없이 배우고 수정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빛을 발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피드백의 과정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종은 먼저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법을 조심스럽게 시범 운영, 즉 베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신하들과 현장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의 피드백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세종은 이를 바탕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토지의 질이 다 다른데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땅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자. 그리하여 토지의 질을 6단계로 세분화한 전분육 등이 고안되었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피드백이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해에 가뭄이 극심하면 수확이 줄어드니 해마다 기후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세종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의 정도를 조사해 9단계로 세금을 유연하게 깎아주는 연분구 등을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고정으로 내라던 법안이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끊임없는 토론과 시범 운영,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토양과 기후에 딱 들어맞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세법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1430년에 처음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던 세종대왕은 무려 14년이 지난 1444년 세종 26년에 이르러서야 이 공법을 최종적으로 법제화하여 전국에 선포합니다. 한 나라의 세금 제도를 바꾸기 위해 17만 명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동안 칼을 갈며 제도를 보완한 리더십. 이는 세계 역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제5막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마인드셋의 메시지. 여러분, 세종대왕이 보여준 24년간의 드라마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먼 옛날 왕실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 때,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혹은 하나의 기업을 경영할 때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최고의 마인드셋 지침서입니다. 첫째, 고객 중심, 인간 중심의 공감 마인드셋입니다. 세종대왕에게 백성은 단순한 세금 납부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의 진정한 주인이자 최고 고객이었습니다. 리더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겪는 진짜 불편함이 무엇인지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던 태도야말로 모든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다수결의 함정을 뛰어넘는 포용적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수가 찬성하면 소수의 반대는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43%라는 소수의 반대 데이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직 내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있을 때 조직은 분열되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용하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세종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의견을 제도로 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힌트로 삼았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정답을 내놓으려 하기보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고쳐나가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결국 역사에 남을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뜻에 얽매인다. 그분은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임을 믿었고 리더인 자신 또한 낡은 관습이나 기득권의 반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람을 향한 올바른 마인드셋으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일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장의 빠른 성과를 위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한 번의 실패가 두려워 혁신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600년 전 세종대왕이 몸소 보여준 경청과 공감, 그리고 끈기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본다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난관도 지혜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600년 전의 그 뜨거웠던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받든 관리가 숨을 헐떡이며 찾아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의 농부에게 국가의 법을 묻습니다. 글 한자 배우지 못해 평생을 숨 죽여 살던 이름 없는 백성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뜻을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구중궁궐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은 임금은 머나먼 변방에서 날아온 그 가난한 노비의 한마디 반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14년의 세월 동안 법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것이 과연 조선이라는 절대왕정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도 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백성을 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세종대왕의 위대한 공감의 마인드셋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세종에게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만들어가는 존엄한 파트너였습니다. 57%의 찬성에 도취해 칼을 휘두르는 독단 대신 43%의 눈물 흘리는 소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갈아 넣은 리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세종을 성군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인간을 증명하고 다수결의 논리가 소수의 생존을 압도하며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소리가 달라도 귀를 닫아버리고 한 번의 실패와 비판 앞에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14년의 고독한 침묵과 인내 끝에 완성해낸 공법의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가슴 시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온 맘 다해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성장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혁신은 화려한 구호나 거대한 시스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주위 구성원들의 불편함에 깊이 공감하고 반대 의견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며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 유연하고 따뜻한 마인드셋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600년 전 세종이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던 그 위대한 인간 중심의 마인드셋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부활시켜야 할 때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성과보다 위대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의 마인드셋을 새롭게 깨워 더 깊이 경청하고 더 뜨겁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인드노트 도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